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긴 하고 또 유명한 저자기도 한데 저는 이번에 처음 책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책을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런 느낌이 엄청나게 오랜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업로드하는 책들은 사실 제가 좋다고 느껴서 업로드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제가 업로드 못하고 있는 책들도 조금 있습니다. 좀 말콤 글래드웰 같은 저자의 저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못 올리고 있고 2권이나 읽었는데 이해를 못했으니까 추천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책인데 이 스티븐 코비 책 제가 이제야 좀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책이 너무 좋습니다. 출간 25주년 뉴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흘렀겠죠? 상당히 오래된 책이고 또 거의 이제 스테디셀러에 속하고 김경섭 님이 옮기셨고 김영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럼 책 속에 들어가고 또 제가 느낀 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습관은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책 에디션이 나왔을 때는 이제 책이 출판된 지 25회가 되던 해여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300만 한국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성공학 교과서. 이 표현이 정말 과장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책을 읽으면. 먼저 저자 소개, 스티븐 코비. 타임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 한 사람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누구나 자기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심오하지만 단순한 가르침을 펼치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대통령에서 유치원생까지 가르친 교사였고 조직 컨설턴트이자 저자였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47개국의 지사를 두고 개인과 조직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프랭클린 코비사를 공동 설립했다. 유타 주립대학교 헌츠먼 경영대학원에서 종신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리더십 분야 총장에 오르기도 했다. 그의 대표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20세기 들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비즈니스 서적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밖의 베스트셀러로 리더 인 미, 스티븐 코비의 마지막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원칙 중심의 리더십,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등이 있다. 이 이후로는 이제 헌사 7가지 습관 출간 25주년을 기념하며 또 성공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스티븐 코비의 자녀들이 자녀를 이게 사실일까요? 9명을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글에서는 이렇게 9명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글이 도입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읽으면. 그 다음으로 스티븐 코비의 마지막 인터뷰. 지금은 이 저자분이 살아계시지를 않아서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도 책에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를 보면 개정판을 내면서 한국어판 서문이 또 따로 있고요. 감사의 말이 앞에 등장하고 일부는 패러다임과 원칙들이라고 해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7가지 습관에 대한 개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부는 개인의 승리라는 주제 하에 습관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습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2번째 습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3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 다음 4번째 습관, 승승,
이걸 영어로 하면 윈윈을 생각하라. 그다음에 5번째 습관,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6번째 습관, 시너지를 내라. 이 뒤로도 이제 4부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 쇄신이라는 챕터 안에 습관 7번째, 이제 마지막 습관, 끊임없이 쇄신하라 라는 메시지로 이제 7가지 습관을 모두 소개하고 그 후로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다시 강조하는 글, 또 필자의 개인적인 메모, 부록, 개정판 저자 후기, 자주 받는 질문, 프랭크 콜비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 프랭클린 코비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코비 박사의 유산, 판권 이렇게 해서 책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책이 정말 좋은 책이어서 정말 한 페이지도 거를 것이 없는 책인데요. 심지어 이 성공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글 이것조차 들어가는 말조차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요. 개정판의 일부 패러다임과 원칙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자주 받는 질문. 이렇게 소개만 해드려도 오늘 꽤 양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제일 책의 끝부분 마지막 쪽에 소개되어 있는 자주 받는 질문 86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먼저 자주 받는 질문부터 소개를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솔직히 말해서 나는 후기에 이러한 개인적인 질문들을 실는다는 것이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너무 자주 그러한 질문을 받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실기로 했다. 이 책이 1989년에 발간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앞에 저자 소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대통령 4명을 코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요. 아마 지금 이 오디오북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는 이름,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책에 관해서 내용에 관해서 대답하는 Q&A를 먼저 듣고 책 내용은 또 어떠한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경험을 토대로 바꾸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추가하거나 뺄 내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그 후 발간한 일부 책에서 각 습관에 대해 보다 깊이 파들어가고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습관으로 3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바로 그 전전에 올렸던 영상이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이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고 가장 저에게 우선시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업로드한 챕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First thing first. 중요한 거 먼저 해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스티븐 코비도 똑같은 말을 했네요. 그래서 1996년 출판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에서 습관 2와 3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다른 습관들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과 사례가 추가되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이 간행되고 나서 7가지 습관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출판 후 배운 점 10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겠다. 첫 번째, 먼저 원칙과 가치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원칙은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다.
가치는 내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며 우리의 행동 방향을 정할 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원칙을 소중하게 여길 때 현재의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미래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효과성이다. 가치는 누구나 갖고 있다. 심지어 범죄 집단도 가치를 갖고 있다. 가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지만 원칙은 그 행동의 결과를 지배한다. 원칙은 우리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원칙은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믿든 안 믿든 복종하든 안 하든 작용한다. 나는 겸손이 모든 덕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겸손은 우리가 원칙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우리를 컨트롤하며 따라서 우리는 원칙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만은 우리가 원칙을 컨트롤하며 우리의 지배 가치가 행동 양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가치가 아닌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원칙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두 번째, 나는 7가지 습관 교육을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7가지 습관에 있는 원칙의 보편적인 성격을 알게 되었다. 설명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는 있어도 원칙은 어디에서나 같았다. 나는 세계 6대 종교에서 7가지 습관에 담겨 있는 원칙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교육을 실시할 때 그 종교 경전의 문구들을 인용했다. 중동, 인도, 아시아, 호주와 남태평양, 남미, 부유럽, 북미, 아프리카, 미국 원주민들과 다른 원주민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같은 욕구를 갖고 있고 내면적으로 기본 원칙에 공감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 혹은 승승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책임의 원칙, 목적, 성실성, 존경심, 협력, 커뮤니케이션, 쇄신의 원칙을 갖고 있다. 모두 보편적인 원칙들이다. 그러나 실천 방식은 다르다. 그것은 문화적 상황에 의존한다. 모든 문화는 보편적 원칙을 고유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세 번째 깨달음, 나는 7가지 습관의 조직적 의미를 알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직은 습관을 갖지 않는다. 대신에 조직의 문화가 규범이나 관행, 사회적 규칙을 갖는다. 그것이 습관이다. 조직은 또한 확립된 시스템, 프로세스, 절차를 갖고 있다. 이것도 습관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행동은 개인적이다. 종종 구조, 시스템, 프로세스, 관행에 대해 경영진이 내리는 결정과 같이 집단적 행동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와 직종에 속한 수천 개의 조직들과 함께 일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7가지 습관에 담겨 있는 동일한 기본 원칙들이 효과성을 적용하고 규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네 번째 깨달음. 7가지 습관을 교육할 때 어느 습관에서 시작해도 무방하다. 하나의 습관을 통해 다른 6가지 습관을 가르칠 수도 있다. 이것은 부분 속에 전체가 담겨 있고 전체 속에 부분이 담겨 있는 홀로그램과 같다. 다섯 번째 깨달음. 비록 7가지 습관이 내부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외부의 도전에서 시작한 다음 내부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 방법을 취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에 문제를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신뢰에 문제가 있다면 이 외부의 도전이 내부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 방법의 성격을 대인관계의 승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개인의 승리를 얻는 형식으로 규정할 것이다.
내가 종종 습관 1, 2, 3을 가르치기 전에 습관 4, 5, 6을 가르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부분은 조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도입부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스티븐 코비가 외부에서 내부를 향하면 안 된다. 내부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향하도록 접근해야 한다. 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6번째 깨달음. 상호 의존성을 갖는 것은 독립성을 갖는 것보다 10배는 어렵다. 상대방이 승패의 사고를 가질 때 승승을 생각하고, 즉 윈윈을 생각하고 내면에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것을 요구할 때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타협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이지만 더 좋은 제3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신적, 감정적 독립성이 요구된다. 즉, 다른 사람들과 창조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독립성, 내면의 안정, 자기 수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호 의존 관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해 독립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역의존 관계가 되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약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필요로 하는 공동의존 관계로 변질된다. 7번째 깨달음. 처음 3가지 습관은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나중에 3가지 습관은 다른 사람들을 문제에 참여시켜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8번째, 7가지 습관은 비록 고유의 단어나 문구는 12개도 되지 않지만 새로운 언어다. 이 새로운 언어는 하나의 코드로서 많은 것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것은 예입인가 인출인가? 그것은 반사적인가 주도적인가? 그것은 시너지적인가 타협적인가? 그것은 승승인가 승패 혹은 패승인가? 그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인가 소중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인가? 그것은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인가 수단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인가? 나는 사람들이 이 특별한 용어를 통해 상징화된 원칙과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헌신함으로써 문화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 9번째 깨달음. 성실성은 충성심보다 높은 가치이다. 달리 말하면 성실성은 최고의 충성심이다. 성실성은 사람, 조직, 가족이 아닌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원칙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다루는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기가 있는가 아니면 옳은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충성을 우선할 때 우리는 성실성을 잃게 된다. 일시적으로는 인기를 얻거나 충성심을 높일 수 있지만 성실성의 상실은 심지어 그 관계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들을 욕함으로써 상대방과 일시적으로 한 배를 탔더라도 상대방은 상황이 바뀌면 자신을 욕할 것이란 점을 알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처음 3가지 습관은 성실성을 대변하고 나중에 3가지 습관은 충성심을 대변한다. 하지만 양자는 완전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면 성실성은 충성심을 낳는다. 만일 반대로 먼저 충성심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면 성실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다. 일반적으로 신뢰와 존경심은 사랑을 낳는다. 10번째 깨달음. 7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끊임없는 싸움이다. 때로는 어느 한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7가지 습관을 모두 지키지 못한다. 이해하기는 쉽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7가지 습관은 상식이지만 상식이라고 항상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가? 습관 5이다. 나는 피곤하고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는 정말로 경청하고 싶지 않다. 나는 경청하는 채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답할 목적으로 듣는다. 그럴 때면 내가 말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낀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거의 매일 7가지 습관과 씨름하고 있다. 7가지 습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정복하지 못했다. 나는 7가지 습관이 우리가 결코 마스터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7가지 습관에 가까워질수록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는 인식은 커진다. 많이 알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종종 나의 강의를 듣는 대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때 질문의 50%의 점수를, 그 대답에 50%의 점수를 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그들의 진정한 지식 수준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7가지 습관도 나선형 상승 사이클을 만든다. 높은 단계에 있는 습관 1은 낮은 단계의 습관 1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처음에 주도적이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의식하기만 해도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반사적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피드백을 준다. 다음 단계에서는 용서를 구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용서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모님들을 용서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용서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다. 자, 그 밖에도 2가지 다른 질문들이 더 있는데, 당신은 프랭클린 코비사의 부회장이다. 프랭클린 코비사는 7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있고요. 왜 7가지인가? 왜 숫자 6, 8, 10, 15가지 습관이 되지 않는가? 숫자 7에 어떤 신성한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일부 소개를 오늘은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참 시간이 허락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1부 패러다임과 원칙들. 이 책의 이 챕터마다 뭐라고 하죠? 이 도표식으로 아주 개관하기 쉽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내용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도표, 이게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이 책을 꼭 구매해서 보시기를 정말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1부 패러다임과 원칙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나는 지난 25년 동안 기업체, 대학, 그리고 결혼 및 가족 관계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컨설팅 분야의 일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외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적으로는 심리적인 고독감, 비효과성, 내적 조화의 결핍, 다른 사람과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에 대한 갈망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들이 내게 말해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내용일 것이다. 나는 현 직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결국에는 달성했다. 그리고 지금 종사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개인적인 삶과 가정생활을 희생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심지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도대체 직장에서의 출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에피소드는 나는 새로운 방식의 다이어트를 또 시작했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다. 나는 체중이 너무 많아. 정말이지 살을 빼고 싶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과 관계되는 새로운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거듭 다짐한다.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는다. 몇 주만 지나면 또 실패하고 만다. 나는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켜나갈 수 없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또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충분치 못하다. 나는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압박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동안 시간관리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았고 대여섯 가지나 되는 시간관리 시스템도 이용해 보았다. 그것들이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아직도 내 생활은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평화롭지는 못하다. 나는 정말이지 바쁘다. 그러나 때때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장기적으로 보아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의구심이 들곤 한다. 제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 인생이 의미 있기를 바라고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것도 저 같은데요.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최종 결과는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한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해결 방안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내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왠지 마음이 편치 못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궁금하다. 너무 제 말 같습니다. 제 문제 같네요.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단번에 효과를 보는 응급처치식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 그 당시 나는 지각에 관한 연구 외에도 1776년 이래 미국에서 출간된 성공과 관련된 문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자기 개선, 대중심리학, 자기 훈련 등과 같은 분야의 책, 논문, 수필 등을 수백 권 살펴보았다. 나는 이 조사를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의 열쇠라고 여기는 것의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지난 200년간에 걸쳐 출간된 성공에 관한 저작물을 연구, 조사하는 동안 나는 이 문헌들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유형을 파악했다. 또한 나는 우리 가정과 지난 수년 동안 내게 도움을 청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삶과 대인관계에서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면서 최근 50년간의 성공 관련 문헌 대부분이 피상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문헌에는 주로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의식, 다양한 기법, 응급처치식 대응책들만이 가득 차 있었다. 즉,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주고 붕대나 감아주는 식의 처방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처방은 사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 근본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점들을 방치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미국 건국 후 처음 150년 동안 나온 대부분의 문헌들은 성공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들로 내적 성품 중심의 사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언행 일치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 수수함, 황금률과 같은 덕목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문헌으로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들 수 있다. 그의 자서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본성 깊은 곳에 감추어진 내면적 원칙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습관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을 다루고 있다.
성품 중심의 사고는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으며 이 원칙을 배워서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과 결합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성공을 가져오는 기본 시각이 내적 성품에서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로 바뀌었다. 즉 원래는 이렇게 캐릭터 중심의 사고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퍼스널리티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이러한 시각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성격, 대중적 이미지, 태도와 행동, 기법과 기술 등이 성공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이 같은 외적 성격을 중시하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및 대중을 상대할 때 필요한 각종 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다. 이러한 사고의 일면은 다음과 같은 경구들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경구는 사람을 분발케 해서 대단히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당신이 가진 태도가 당신이 높은 지위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찌푸린 얼굴보다 미소 띈 얼굴이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 사람이 마음을 먹고 신념을 가지면 무엇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 외적 성격 중심의 접근법은 명백히 조작적이며 심지어는 기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술수를 쓰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듯이 보이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수단을 쓰기도 한다. 이 같은 문헌 중 어떤 것은 내적 성품을 성공의 요소로 보기도 하나 내적 성품을 근본적이며 충매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반 특성 중의 하나로만 간주한다. 그 결과 내적 성품에 관한 언급은 구색만 갖춘 데 불과하고 실제로 강조된 것은 당장 효과를 내는 임시 변동의 영향력 행사 기법이나 권력 획득 전략, 커뮤니케이션 기술, 적극적 태도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바로 이 같은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가 아내와 내가 우리 아들에게 활용하려고 시도했던 해결 방안의 잠재의식적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 성격과 내적 성품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한 결과 나와 아내는 그동안 자녀들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사회적인 만족감을 얻어왔는데 이 아이만은 그렇지 못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 자식을 잘 돌보는 훌륭한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이미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막상 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아이의 장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데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아내와 나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성품과 동기, 그리고 아들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괴로운 심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 사회적 비교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부부가 가진 중요한 가치관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조건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애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테크닉이 아닌 우리 부부가 가진 기본적인 동기와 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신에 한 걸음 물러나서 아들과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애만이 가진 정체성, 개성, 독립성, 그리고 가치를 재발견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깊은 사고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의 자신의 방법과 속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마음을 느긋이 먹고 그를 방해하지 않기로 작정했으며 아들의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 우리는 그 애의 능력을 믿고 그 애가 해낸 일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함께 기뻐하는 등 우리 본연의 역할만 하였다.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동기를 솔직하게 분석해보고 우리 부부가 느끼는 사회적 가치가 아이들의 성취나 행동과는 무관하도록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가 아들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내면적 가치에 근거한 동기를 갖게 되자 온갖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즉,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때부터 아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대에 근거해 저울질하거나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키우려는 생각을 버렸다. 또 그 애를 사회적 틀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온 보호도 중단하였다. 우리는 그 애가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놀림으로부터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 같은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중지하자 처음에는 움츠러들었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우리 부부는 이 같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너는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아이니까 라는 것이 우리가 아이에게 준 무언의 메시지였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은 스스로에 대해 조금씩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 애는 자기만이 가진 방식과 속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공부, 사교, 운동과 같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또 자연적인 발달 과정을 훨씬 넘어서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몇 년 이내에 그는 여러 학생단체에서 리더로 선출되었고 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되었으며 모든 과목이 A 학점인 성적표를 집으로 가져왔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전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진솔한 성격을 가꾸어 갔다. 나와 아내는 우리 아들이 이뤄낸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취가 사회적인 보상이나 인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룰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아내와 나에게 놀라운 경험이었고 우리가 다른 아이를 다룰 때나 다른 역할을 할 때도 유념하게 된 아주 교훈적인 경험이기도 했다. 이는 성공에 있어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보다 내적 성품 위주의 사고가 훨씬 효과적임을 직접 체험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성서의 잠언은 이 같은 우리의 확신을 잘 표현해준다. 무릇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인생의 문제들이 이에서 비롯됨이니라. 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발생하므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뜻이다. 패러다임의 위력. 이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인생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기본적이고 1차적인 것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행복과 그 성공의 근거가 되는 올바른 원칙과 내면화를 의미한다. 이 7가지 습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적 성품이다, 외적 성격이다 하는 것은 둘 다 사회적 패러다임의 신뢰들이다. 패러다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는 과학 용어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모델, 이론, 지각, 가정
혹은 준 것들 등의 의미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보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것을 일종의 지도로 보는 것이다. 지도가 지역 그 자체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도란 땅의 어느 지점들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지도의 이러한 특성은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패러다임이란 어떤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관한 의견이나 해석이며 모양을 나타내는 모델인 것이다. 당신이 시카고 중심부의 어떤 지역에 가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시내 지도는 당신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인쇄상의 실수로 시카고라고 쓰여져 있는 이 지도가 사실은 디트로이트의 지도였다면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 헤맬 때의 좌절감과 목적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비효과적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평소처럼 자신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가정해보자. 더 부지런히, 더 빨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러한 노력은 단지 당신을 엉뚱한 장소로 그만큼 빨리 데려다 놓을 뿐이다. 이번에는 당신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당신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당신이 원하는 곳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태도가 대단히 긍정적이어서 어디로 가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의 행동이나 태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저마다 머릿속에 수도 없이 많은 사고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지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큰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실제,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즉 사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우리는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처럼 두 가지 사고의 지도를 통해 해석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고의 지도가 갖는 정확성에 대해 좀처럼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이러한 두 개의 지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거나 사물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바로 이 가정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은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근원인 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조건화된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본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본 것을 서술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 자기의 지각, 자기의 패러다임을 서술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사고의 지도, 가정, 사회 경험 등의 영향을 받아온 정도를 더 명확히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그것을 깊이 검토하고 실체에 시험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그들이 갖는 시각을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시야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객관적인 견해도 갖게 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갖는 위력.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용어는 토머스 쿤의 대표적 전술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쿤은 과학연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대부분의 중요한 업적은 연구자가 기존의 전통과 낡은 사고방식,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함으로써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날의 모습을 하게 된 것도 패러다임을 전환한 덕분이라 말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정부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군주제도, 즉 왕이야말로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받는다는 왕권 신수설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었다. 그 후 이것과는 전혀 다른 한 패러다임이 개발되었는데 바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개념이었다. 이것이 입헌민주주의를 탄생시켰으며 인간이 가진 거대한 에너지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혹은 일시적인 것이든 점진적인 것이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 가지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이 전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가지는 패러다임은 옳든 그르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원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의 근본이 된다. 관점과 존재. 패러다임이란 성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인간적 차원에서는 존재가 바로 관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때, 동시에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변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네, 책을 읽어도 중요한 내용만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끝도 없이 나와서 제가 오늘 소개를 어디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참 난감할 정도로 너무 좋은 책입니다. 또 이렇게 책의 머릿말에서 존재론적인 문제, 우리의 존재를 먼저 변화시켜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도 변화한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변화시켜야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지 임시 방편 위주의 응급처치는 이제 이 저자 입장에서는 싫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너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람은 그럼 존재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스티븐 코비는 변할 수 있다. 그것조차 교육자적 입장에서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또 한 가지 테크닉에 관해서 말하자면 습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한다 라고 하는데 또 책에 이게 또 교사를 하신 분의 능력답게 능력이 느껴질 만큼 이 정의도 참 잘 해놓으셨어요. 습관에 관한 정의도 이렇게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인식, 기량, 욕구의 혼합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습관은 인식, 기량, 욕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인식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이다. 그러면 기량, 스킬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방법을 말한다. 욕구란 하고 싶어 하는 것, 즉 동기를 말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습관이라는 건 내면화된 원칙과 행동 방식을 말하는데 무엇을 왜, 어떻게 원하는지가 함께 통합된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습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다이어그램 같은 도표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과 같이 구매해서 보시면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제가 꼭 무슨 출판사에서 책을 지원받아서 광고를 하는 사람 같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과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상승 과정이다. 즉, 성품이 관점을 변화시키고 관점은 다시 성품을 개선시킨다. 즉, 그래서 우리는 나선형의 상향적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나선형의 상향적 성장 과정.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과 기량, 욕구를 중점적으로 다루면 개인 및 대인관계의 효과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지난 수년간 거짓된 안정감을 제공해 왔을지도 모르는 낡은 패러다임을 타파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변화란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 더 훌륭한 목적과 미래를 위해 현재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변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이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 행복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의 열매라고 부분적으로나마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대한 개관에서 세 가지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자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물질적, 재정적, 인적 자산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이분이 이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예가 본인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아이들의 가치관이 이제 대립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자산, 아이의 존재 자체를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부모가 바뀌게 되는, 부모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 본인 스스로의 경험을 생생한 예시로 설명을 하고 계셔서 책의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사용 방법. 이 책 그냥 한번 흘끗 읽어보고 책꽂이에 꽂아두는 그런 종류의 책으로 여기지 마라.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언제나 필요하면 다시 어떤 특정한 챕터로 와서 이 책을 다시 읽어라. 또 두 번째로 이 저자가 조언하는 내용은 이 책을 읽으면서는 당신의 패러다임 자체를 뭔가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 저희가 흔히 그렇게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래 이러면 막 아버지를 받드는 것처럼 책은 어버이처럼 여겨라 많은 유교 사상이 또 저희에겐 있기 때문에 막 너무 학생의 입장에서만 책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스티븐 코비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교사의 입장으로 전환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해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선한 조언인 것 같고요. 이 책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 긍정적인 일이 이 원칙, 7가지 습관에 포함된 원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몇 가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적 성장도 아주 천천히 일어나게 되겠지만 실제적 효과는 혁명적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겨우겨우 제가 막 추려서
막 뛰어넘고 추려서 발췌해서 읽어서 일부 정도는 그래도 소개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더 좋은 이제 습관의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려서 너무 아쉽고 하지만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실 수 있다는 것. 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